아파트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경찰차와 구급차가 시야에 들어왔다. 붉은색 경광등이 불안하게 깜빡거리는 가운데 입구를 막고 있는 바리케이드는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내가 앉아있는 운전석 쪽에서는 차창을 열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미경이가 자기 쪽 차창을 열기 위해 버튼을 눌렀다. 경비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저씨의 시선은 모니터 화면에 꽂혀 있었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장면이 모니터 화면으로 나오고 있었다. 아저씨는 그걸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저씨, 무슨 일인데 경찰차가 와 있는 겁니까? 열린 차창 너머로 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나 정신이 팔렸는지 꼼짝도 하지 않는 그를 목청껏 다시 불렀다. 무언가에 푹 빠져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듯 그가 고개를 돌렸다. 매일 지나다니면서 마주치기 때문에 익숙해진 얼굴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보지 말아야 할 걸 본 사람처럼 낯빛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얼굴을 보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저기, 괜찮으세요? 미경이가 조심스레 물어보았다. 멍한 시선이 그녀를 향해 움직였다. 그녀가 눈에 띄게 흠칫 놀랐다. 아저씨, 바리케이드 좀 올려주시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에게서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멍한 저 표정은 정신적인 충격에 의한 것인 듯했다. 지금으로선 그가 충격을 받았을 정도의 사건 사고가 이 아파트 어딘가에서 일어났다는 정도밖에 알 수가 없었다. 도저히 입을 열 것 같지 않은 그가 멍한 표정으로 버튼을 눌렀다. 바리케이드가 덜커덕거리며 위로 올라갔다. 모니터로 다시 시선을 돌리는 아저씨를 곁눈질로 보면서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바리케이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속도를 조금만 내면 차로 충분히 부술 수 있는 재질이었다. 그럼에도 그러지 않는 건 암묵적 동의에 의해 정해져 있는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상식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었다. 그런 상식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면 사회는 혼란의 구렁텅이로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 것이었다. 오빠 저기 지하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사람들이 저기에 몰려 있잖아. 미경이가 지하주차장 입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속도를 늦추면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가 사건 사고와 연관 없는 우리를 발견하곤 다시 지하주차장 안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일이 벌어진 장소는 틀림없이 지하주차장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러는 건지 알 수만 있다면 막혔던 속이 뻥하고 뚫릴 것 같았다. 더불어 사람들로 막혀버린 입구도 시원하게 뚫릴 것 같았다.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웠다. 마침 낯익은 얼굴이 이쪽으로 다가왔다. 버튼을 눌러 운전석 쪽 차창을 열었다. 19층에 사는 새신랑 맞으시죠? 낯익은 얼굴이 말을 걸어왔다. 머리가 벗겨져서 당최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남자는 우리 집 아래층에 살고 있었다. 가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 눈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네, 맞습니다. 나는 대답한 다음 지하주차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경찰차에 구급차까지. 글쎄요, 저도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더라고요. 뭔 일인가 싶어서 내다볼까 하다가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고 소파에 누워있는데 스피커에서 공지사항이 나오더군요. 지하주차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진 관계로 잠시 출입이 금지될 거라는 공지사항이었죠. 그가 말하는 동안 나의 시선은 줄곧 지하주차장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서성대는 사람들이 언뜻언뜻 보였다. 여기서 봐도 유니폼 때문에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출입 금지라니 정말로 무슨 일이 터졌구나 싶어서 밖으로 나와봤죠. 1층으로 내려가서 현관으로 나가지 않고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봤어요. 계단을 다 내려갔을 때 짭새가 가로막더군요. 양해를 부탁한다면서.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내 질문에 그가 추리닝 주머니에서 낡고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8분이니까 대충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마트에 가기 위해 우리가 지하주차장에 세워놓은 차에 올라탔던 시간은 오후 3시 30분쯤이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나간 뒤 2시간 30분 안에 무슨 일이 터져서 저런 난리를 피우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그 정도 시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 머릿속에선 온갖 사건 사고가 떠올랐다. 최근에 지하주차장을 배경으로 뉴스에 나온 사건은 대개 여성 운전자와 관련된 것이었다.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해 여성 혼자 타고 있는 차로 접근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다거나 혹은 납치해가는 사건들이었다. 텔레비전과 신문지상에 심심찮게 올라오던 사건이 내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벌어진 것이구나 싶었다. 불안한 마음에 나는 미경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 시선을 의식한 그녀도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오빠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녀의 목소리에서도 걱정이 잔뜩 묻어나왔다. 나는 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닐 거야. 그렇게 말한 것이 무색하게 주차장 안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들린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주차장에서 구급차가 올라왔다.
길을 비켜줘야 할 것 같았다. 후진기어를 넣자 차 옆에 서 있던 18층 남자가 뒤로 물러났다. 백미러로 길을 확인하면서 차를 후진시켰다. 위로 올라온 구급차 뒤로 경찰차가 따라붙었다. 자자, 이제 구경거리는 끝났습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 직원이 목청을 높이며 밖으로 나왔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졌다. 18층 남자도 나에게 인사를 건넨 뒤 현관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나는 걱정이 앞섰다.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도 괜찮은 건지 불안했던 것이다. 물어볼 수 있는 건 관리소 직원뿐이었다. 저기요, 발길을 돌리는 그를 불러 세웠다. 노골적으로 귀찮아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가 이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주차장에 내려가도 괜찮은 겁니까? 솔직히 무슨 사건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을 보아하니 친절하게 대답해줄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 질문은 일단 마음속에 묻어둔 채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궁금한 걸 먼저 물었다. 그가 한숨을 내쉬며 지하주차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경찰들 말로는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하니까 내려가도 괜찮을 겁니다. 확실한 건가요? 미경이가 걱정스러워하는 말투로 그에게 물었다. 그가 허리에 손을 갖다 댄 채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군데군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경비실에 있던 아저씨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 정도로 놀란 표정을 지어야 할 일이라면 감시 카메라에 찍힌다 한들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아무래도 내가 추측해보았던 사건 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싶었다. 관리소 직원이 다시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준 뒤 발길을 돌려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미경이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지만 겉으로 드러낼 순 없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의연해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천천히 몰고 갔다. 주차장을 밝히고 있는 형광등 불빛이 오늘따라 어둡게 느껴졌다. 헤드라이트를 켠 채 차를 몰고 가 주차를 시켰다. 주차장 안은 왠지 모를 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내려오는 건 성공했지만 이제 차에서 나가야 하는 난관에 부딪혔다. 뒷좌석에 쌓아놓은 짐이 룸미러에 비쳤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집에서 먹을 음식이었다. 둘 다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집에서 밥을 먹는 건 한 끼에 불과했다. 아침은 간단하게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점심은 각자 직장에서 해결하는 편이었다.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끼인 저녁도 회식이 있으면 건너뛰기 일쑤였다. 둘 중 한 명이 회식이 있다고 하면 나머지 한 명도 밖에서 저녁을 해결했다.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날은 주말밖에 없었다. 만약 평일에도 하루 세 끼를 다 먹어야 한다면 일주일도 못 채우고 바닥이 날 정도의 양이었다. 그 정도 짐을 보면서 나는 운전석 쪽 문을 열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곳에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미경이도 나와 비슷한 생각인지 별다른 불평 없이 차에서 내렸다. 뒷좌석에서 짐을 챙긴 뒤 걸음을 빨리 옮겼다.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계단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미경이가 짧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시선을 둔 곳으로 나도 고개를 돌렸다. 차와 차 사이의 빈 공간에 하얀색 페인트로 사람 모양의 윤곽선이 그려져 있었다. 그 선 안으로 붉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미경이가 그걸 보면서 뒷걸음쳤다. 그건 적어도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났다는 증거였다. 순진하게 단순 강도나 납치 정도의 사건을 떠올렸던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여겨졌다. 뒷걸음치는 미경이의 팔을 가볍게 붙잡았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다. 두 손에 나눠 들었던 짐을 한 손으로 들고 나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올라가자. 미경이가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 현장을 애써 외면한 채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다. 1층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엘리베이터가 마침 1층에 세워져 있었다. 빨리 걸어가 열린 버튼을 누른 뒤 안으로 들어갔다. 19층 버튼을 누르고 닫힌 버튼을 이어서 누르려는데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양옆으로 열렸다. 급하게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18층 남자였다. 아는 얼굴이기도 하고 방금 만나기도 했기에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기가 찝찝했다. 나는 다시 열린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어주었다. 잽싸게 뛰어온 그가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닫힌 버튼을 눌렀다. 그는 자기가 가야 할 18층 버튼을 눌렀다. 여기 주민들 몇 명하고 같이 경비실에 갔다 오느라고 늦었네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경비실에 가면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봤거든요. 무슨 일 때문인지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차에 잘 됐다 싶어서 나는 얼른 질문을 던졌다. 눈살을 찌푸리며 그가 고개를 저었다. 경찰이 싹 다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궁금증 때문에 답답해진 속이 뻥 뚫릴까 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실망한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그가 인상을 펴며 나를 보았다. 그래도 무슨 사건인지 대충 얘기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데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덜커덩거리며 문이 열렸다.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사내아이가 안으로 들어왔다. 19층 버튼으로 시선을 돌리며 손을 뻗었다가 이미 눌러놓은 걸 확인하곤 손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19층이 꼭대기였다. 계단식 아파트인 이곳에서는 함부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이웃끼리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하자는 합의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이곳에 사는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집안과 옥상 중 한 군데를 선택해야 했다. 집안에서 피웠다간 잔소리를 듣게 되는 나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우곤 했다. 옥상에 마련해놓은 재떨이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가끔 중고등 학생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어떤 놈들은 내가 있는 걸 보고서 도망치듯 내려가기도 하지만 어떤 놈들은 당당하게 불을 붙이며 옥상을 배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 이 녀석은 후자에 속할 것 같았다. 덩치가 나나 18층 남자보다 훨씬 좋았다. 하지만 아무리 덩치가 좋고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다 해도 어린 티는 숨길 수가 없었다. 우리는 조용히 녀석의 눈치를 살피며 층수가 바뀌는 걸 보았다. 17층에서 18층으로 숫자가 바뀌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원래 한층 더 올라가야 하지만 남자에게 듣다 만 얘기가 너무나 궁금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아까 하시다만 얘기를 마저 들을 수 있을까요? 바닥에 짐을 내려놓으며 내가 물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우리는 먼저 경비실에 가서 경비원 아저씨를 만나봤습니다. 충격에 휩싸여서 정신을 완전히 놓은 상태더라고요. 그건 나도 이미 보았던 모습이었다. 그 양반한테서 무슨 얘기나 들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몇 명이 자꾸 질문을 던지니까 고개를 우리 쪽으로 천천히 돌리더군요. 나름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그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멍한 눈빛으로 그가 자신이 본 걸 우리한테 말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그가 미경이를 힐끗 쳐다보았다. 미경이가 함께 있는 걸 신경 쓰는 눈치였다. 나는 일부러 헛기침을 내뱉었다. 뭘 봤다고 하던가요? 그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로 향했다. 미경이가 내 손을 꼭 붙잡았다. 방금 우리와 같이 올라왔던 고삐리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의 엄마가 늦둥이를 가졌다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을 겁니다. 얘기를 듣던 미경이가 손가락을 튕겼다. 맞아요. 얼마 전 반상회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저한테도 빨리 아기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했었어요. 미경이는 직장 때문에 힘든 날을 제외하고 참석이 가능한 날이면 가급적 반상회에 나가는 편이었다. 거기에 갔다 오면 이웃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와서 나에게 알려주었다. 전세로 사는 입장에서 굳이 반상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도 미경이가 해주는 이웃들 얘기엔 흥미를 갖고 귀를 기울였다.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 가장 흥미로웠던 걸 꼽자면 바로 10층 아줌마의 임신 소식이었다. 10층에 사는 그 아줌마는 평소 부부 금실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 아줌마의 아들이 아까 그 고등학생이라는 건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 아줌마가 이번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더군요. 나도 오다 가다 몇 번 10층 아줌마를 본 적이 있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아줌마였다. 전형적인 아줌마 파마의 옷도 편하게 입고 다녔다. 한마디로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오지랖 넓은 아줌마일 뿐이었다. 그 아줌마가 주차장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미경이의 목소리가 조금 상기되어 있었다. 18층 남자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건 전부 다 경비원 아저씨가 말해준 겁니다. 이어서 그가 알려준 사건의 전말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다. 일요일 오후는 평일보다 한가했다. 경비원 아저씨는 오후 내내 야구 중계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일이라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날이었다. 점수는 나지 않고 지루하게 공수만 교대하던 야구 경기가 어느덧 9회 말에 접어들었다. 아저씨는 그때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날씨는 여전히 후덥지근했다.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졸고 있던 아저씨가 텔레비전에서 터져 나온 환호성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조그마한 텔레비전 화면을 보았다. 야구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었다. 아저씨가 응원하던 팀이 패배하는 순간이었다. 욕을 내뱉으며 그가 담배를 물었다. 불을 붙이려는데 아파트 곳곳이 금연 구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경비실 안에서 피우는 건 상관없지만 문을 열어놔서 연기가 밖으로 퍼져 나가는 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담배를 문 채로 아저씨가 바깥을 내다보았다. 수다스러운 부녀회장이나 동네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떠벌리고 다니는 부녀회 총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조심해서 행동해야 했다. 덥지만 문을 닫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 모금 깊게 빨면서 텔레비전을 껐다. 시선은 자연스레 모니터 화면으로 움직였다.
아파트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에 찍힌 장면들이 나오고 있었다. 총 6대의 모니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하나의 모니터 화면은 4등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즉 모두 앞에서 24대의 카메라로 찍은 장면을 동시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었다. 단지 안에 있는 동수는 3개였다. 아파트는 모두 계단식으로 한 동이 5개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계단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한 세대씩 배치되어 있는 계단식이라서 한 개 라인의 총 세대 수는 38가구였다. 거기에 곱하기 5를 하면 한 동에 사는 가구 수가 나왔다. 190가구가 한 건물 안에 다닥다닥 모여 살고 있는 것이었다. 단지 전체로 계산하면 570세대가 이곳에 모여 살고 있었다. 넓다면 넓은 곳이다 보니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심심찮게 제기되었다. 처음 입주를 시작했을 때는 10대밖에 없었다.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한두 대씩 추가되어 지금은 24대까지 늘어나 있었다. 이 24대 중 15대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었다. 주거 공간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도 범죄가 일어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계자들도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추가해야만 했다. 이곳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집값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 관계자들도 나름대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카메라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이제 지하주차장만큼은 사각지대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겨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모니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버튼을 의식하면서 아저씨는 화면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한가로운 오후에 할 일이라곤 그것밖에 없었다. 10번 화면까지 확인한 아저씨가 담배를 껐다. 시선은 화면에 두고 손을 뻗어 문을 열었다. 저녁에 가까워진 시간이라서 그런지 시원한 바람이 안으로 불어왔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바람이었다. 미소를 지으며 아저씨는 11번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파트 건물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내려갈 수 있는 계단 입구가 나오고 있었다.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로 중년 남자가 찍혔다. 화면으로 사람이 나오는 게 별다른 일은 아니었다. 문제는 그 남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왼쪽 뺨에 심한 상처가 난 것처럼 보였다. 거기서 흘러내린 피가 옷을 적시고 있을 정도였다. 버튼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아저씨는 계속 화면을 주시했다. 11번 카메라에서 벗어난 남자가 다시 모습을 보인 건 14번 화면에서였다. 다리까지 절면서 도망치듯 뒤를 돌아보는 그를 향해 누군가가 진짜로 쫓아가고 있었다. 입구로 들어선 건 파마머리를 한 아줌마였다. 순간 경비원 아저씨는 부부싸움을 떠올렸고 동시에 매맞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냈다. 무서운 기세로 남자를 향해 다가가는 아줌마를 보니까 자신의 추측이 확실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깨지고 말았다. 남자는 자신을 쫓아오는 아줌마를 피해 발길을 돌린다는 게 그만 차와 차 사이의 빈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차로 막혀버린 좌우는 물론이고 한쪽도 벽으로 막혀버린 공간이었다. 당황한 남자가 나가려고 발길을 돌리는 순간 아줌마가 그를 덮쳤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화면엔 소리가 담겨 있지 않았다. 당연히 모니터 화면으로는 피사체의 움직임만 확인할 수 있었다. 평상시에는 그런 화면을 보면서 지루해하기 일쑤였다. 24대의 모니터 화면은 거의 다 비슷한 장면만 토해냈다. 부부싸움을 연상케 하는 장면도 경비원 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봐왔다. 기억 속에 있는 비슷한 장면이 나올 거라고 경비원 아저씨는 예상하고 있었다. 여태껏 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자를 쓰러뜨린 아줌마가 그의 목 부위를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었다. 울컥울컥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고였다. 고개를 쳐든 아줌마는 무언가를 질겅질겅 씹어먹고 있었다. 작은 화면으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보기가 힘들었지만 경비원 아저씨의 머릿속에선 한 가지 단어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살덩어리였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의 목이 한 움큼이나 떨어져 나가 있었다고 경비원 아저씨가 말했다는 것이다. 화면이 작아서 어디 사는 누군지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버튼을 언제 눌렀는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도착해 사이렌 소리가 나는 순간에도 아줌마는 그 남자를 그만 거기서 멈춰주세요. 미경이가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듯 손을 들어 그의 입을 닫게 만들었다. 내가 듣기에도 끔찍한 얘기였다. 이건 마치 좀비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생각하며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10층 아줌마라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주차장 관리 직원이 확인해준 모양이에요.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달라붙어서 아줌마를 그 남자한테서 떼어놓은 뒤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미경이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표정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고 생각하며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공격당했다는 그 남자는 누구였습니까? 내 질문에 그가 미경이를 쳐다보았다. 미경이는 매몰차게 시선을 외면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금실조끼로 소문난 그 아줌마의 남편이었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알아내지 못한 것 같더군요. 오늘 밤 뉴스를 보면 뭐라고 한마디 떠들어대긴 하겠죠.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도 다툼은 있을 수 있었다. 어쩌면 자식 문제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퉜을지도 몰랐다. 공부 잘하던 아들이 어느 날 안 좋은 길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언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휴먼 다큐 뭐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사례를 보았던 기억이 났다. 거기에 나왔던 부부도 금실조끼로 동네에서 소문난 사이였지만 갑자기 변한 딸내미 때문에 싸움을 거듭하다가 급기야 이혼까지 하게 된 경우였다. 사람의 인생이 천차만별인 것 같으면서도 어떤 점에서 보면 비슷비슷한 면도 많았다. 엘리베이터를 탈까 하다가 그냥 계단으로 한층 더 올라왔다. 미경이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머리가 복잡해졌을 때는 담배만큼 좋은 게 없었다.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짐을 내려놓았다. 나를 보고 있는 미경이의 시선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오빠 집에 들어온 지 겨우 1분도 안 됐다? 마침표로 끝내야 하는 문장을 물음표로 끝냈다는 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의미였다. 이럴 때는 1시간 정도 참았다가 눈치껏 나가서 피우고 들어오면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다.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나도 양보하기가 힘들었다. 나가려다 말고 뒤돌아서서 그녀를 보았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딱 한 대만 피우고 들어올게. 나 혼자 있는 거 무섭단 말이야. 날카롭던 눈빛에 눈물이 맺혔다. 큰 감흥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연애할 때도 그랬지만 결혼한 후에도 가끔 저런 식으로 눈물을 보였다. 대개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 할 때마다 보이는 반응이었다. 의미가 무엇인지 간파하고 나서부터는 나도 약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집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딱 한 대만 피우고 올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나갔다. 뒤통수가 뜨끔했지만 흡연에 대한 욕구를 쉽게 누그러뜨릴 수는 없었다. 이곳은 조용한 동네였다.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뛰는 전셋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집을 구해야 했다.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싼 편이었다. 솔직히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다. 처음 이곳에 자리를 잡았을 때만 해도 열심히 돈을 모아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리라 결심했었다. 하지만 1년 동안 살면서 그 결심은 많이 바뀌었다. 미래를 위해 알뜰하게 돈을 모을 거라는 결심이야 여전했지만 이사를 꼭 가야 한다는 결심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만큼 이곳에 정이 들어버린 것이었다. 옥상으로 나가는 문을 열면서 담배를 물었다. 여름이나 다름없이 후덥지근한 낮과 달리 해가 떨어지고 나면 가을 분위기를 자아내려는 듯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을 맞으며 옥상으로 나갔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앞에 펼쳐진 전경을 바라보았다. 복잡한 동네는 아니지만 이곳도 도시의 한 부분이라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어둠을 밝히는 야경을 보면서 난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근처에 있는 산후조리원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결혼한 지 1년이 됐으니 이제 슬슬 아기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었다. 미경이도 요즘 들어 그런 눈치를 보내곤 했다. 오늘 한번 진지하게 말해봐. 혼자 중얼거리는데 옆에서 불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고등학생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담배 같은 건 피우고 있지 않았다. 아저씨, 설마 나를 부르는 건 아니겠지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옥상 문 위에 붙어있는 감시 카메라가 인적 없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믿음이 갔다. 나는 일부러 카메라에 잘 찍힐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옮겼다. 아저씨는 혹시 기적을 믿으시나요?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녀석은 커다란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녀석은 오늘 엄청난 일을 겪은 상태였다.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덩치 큰 사내아이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 글쎄,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마음으로는 녀석의 상태가 이해됐지만 겉으로는 마음과 같이 표현되지 않았다.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나는 담배를 빨았다. 질문을 던진 녀석이 고개를 숙였다. 전 기적 같은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던 모든 것은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믿는 쪽이었죠. 녀석이 말하며 한 발짝씩 걸음을 옮겼다. 고개를 숙인 채 녀석이 향하고 있는 곳은 난간이었다. 나는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난간으로 향하는 녀석의 발걸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수상쩍었다. 이봐,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 여기로 와, 여기로. 내 말엔 아랑곳하지 않고 녀석은 계속 난간으로 향했다. 아저씨 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없게 되거든요. 아까부터 그게 무슨 소리야? 기적이라니. 난간에 몸을 붙인 채 녀석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어려운 문제에 해답을 찾았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다. 아저씨는 곧 기적을 보게 되실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말이죠. 미처 말릴 새도 없었다. 녀석은 자신의 말이 끝나자마자 난간을 붙잡고 풀쩍 뛰어넘어갔다. 난간 너머에는 바닥이 없었다. 녀석은 20층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져 버린 것이었다.
나는 방금 본 장면을 되뇌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황당한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었다. 말 그대로 머리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아래로 떨어진 뭔가가 퍽 하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했다. 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모든 게 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경찰서에 갇혀 있다가 이제야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서둘러 다가온 발소리 다음으로 문의 잠금 장치를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가누며 빨리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다. 문을 연 미경이가 나를 보자마자 품으로 안겨왔다. 당장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꼭 껴안은 채로 그녀가 나를 쳐다보았다. 졸린 눈으로 나도 그녀를 바라보았다. 밥은? 쉰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다. 그녀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터였다. 짭새가 미안하다며 사주더라고. 난 빨리 집에 오고 싶었는데 말이야. 나는 지 반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내 품에서 빠져나가 옆으로 서더니 부축하듯 나의 팔을 잡았다. 어디 다친 것도 아닌데 이럴 필요는 없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언제 또 이런 대접을 받아보나 싶었다. 그녀는 시종일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학원엔 몸살 감기라고 말해놨어. 오늘은 나가지 말고 푹 쉬도록 해, 오빠. 미소를 지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지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녀의 부축을 받아 방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를 보자마자 나는 한달음에 걸어가 그대로 쓰러졌다. 경직되어 있던 근육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미경이가 내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잠이 든 건 아니지만 나는 그냥 누워 있었다. 꼼짝도 하기가 싫었다. 오빠 잠든 거야? 바지를 벗긴 미경이가 이번엔 셔츠를 벗기려다 말고 넌지시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두 팔을 위로 쭉 올렸다. 그녀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다. 셔츠를 벗긴 그녀가 내 머리를 들어 베개에 올려놓은 뒤 얇은 이불을 덮어주었다. 휴대폰에서 현재 시각이 오전 9시가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그녀가 내 귀에 입을 갖다 댔다. 오빠 나는 지금 출근해야 할 것 같아. 되도록 빨리 올 테니까 쉬고 있어. 알았지? 한쪽 손으로 오케이 사인을 만들어 보였다. 그녀가 내 볼에 입술을 맞추고 나서 밖으로 나갔다. 다시금 들려오는 발소리에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 발소리가 마치 간밤에 경찰서에서 들었던 발소리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옥상에서 멍하니 서 있던 나를 경찰은 증인이라며 차에 태웠다. 난생 처음 경찰차에 타보는 것이었지만 나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옆에 앉은 경찰이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까지도 나는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도 않았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접하고 난 뒤라서 그런지 입을 여는 것도 어려웠다. 그렇게 가까운 경찰서에 도착했을 무렵에야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내리라는 명령조 말투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운전을 하고 온 정복 경찰과 내 옆에 앉았던 사복 경찰이 좌우에 나란히 섰다. 말로는 증인이라면서 대하는 태도는 범인을 호송하는 분위기였다. 손에 수건만 채우지 않았을 뿐이었다. 좌우에서 느껴지는 고압적인 분위기에 나는 잔뜩 주눅이 들어서 그들을 따라갔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그들은 강력계라고 적혀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난생 처음 들어가 본 경찰서 안은 생각보다 꽤 넓었다. 그 안엔 신원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이 한데 뒤섞여 있었다. 돗대기 시장처럼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나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안절부절 못했다. 증인 아저씨, 거기 의자에 앉으세요. 정복 경찰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사복 경찰이 책상 앞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최대한 침착하게 걸어가 그가 지정해준 자리에 앉았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사무용 철제 의자였다. 뭐 의례적인 걸 묻기 위해 모시고 온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으로 걸어간 경찰이 의자에 앉았다. 그의 의자는 등받이도 넓고 전체적으로 푹신푹신한 제품이었다. 거기에 앉은 경찰이 노트북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주민등록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짧은 스포츠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그가 말했다. 특별히 인상을 쓰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을 주눅 들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증인이 그런 것까지 말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었지만 생각과 달리 나는 고분고분 주민등록번호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눌렀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긴장이 돼서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렇게 사소한 모습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이 마주친 나는 헛기침을 내뱉으며 고개를 숙였다. 노트북에서 뭔가를 처리했다는 의미의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숙인 채 그를 곁눈질해 보았다. 그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에 꽂혀 있었다.
아마도 나에 대한 인적 사항이 화면에 뜬 모양이었다. 화면을 보던 그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담배를 입에 물었다. 김철호 씨, 네.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나는 자세를 똑바로 고치면서 대답했다. 그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교통위반 딱지 말고는 별다른 기록이 없네요. 뭐라고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나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해해 웃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고 한심한 반응이었다. 거짓말하실 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까 그 옥상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했다. 아내와 같이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간 뒤 그 장면을 보게 된 과정을 조금의 과장도 없이 말해주었다. 담배를 피우며 그는 내 얘기를 들었다. 듣고 있는 건 분명했지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언뜻 보면 건성으로 듣는 둥마는 둥하는 것 같기도 했다. 마치 나 혼자 떠들게 해놓고 그 사이에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경찰서에 오게 된 과정까지 얘기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5, 6분 정도였다. 내가 얘기하는 동안 그는 담배 2개비를 정말 맛나게 음미하듯 피웠다. 얘기가 다 끝나자 그는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얘기가 아주 일목요연하네요. 논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다는 말에 나는 직업을 밝혔다. 그는 내 직업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노트북 자판을 눌렀다. 옆 테이블에 있는 프린터에서 뭔가가 인쇄되어 나왔다. 그가 손을 뻗어 종이를 집어들었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대답 같은 건 들어볼 새도 없이 그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복도를 끼고 돌아가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다. 팔짱을 끼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아무튼 나는 잘못한 것이 없었다. 담배를 피우러 올라갔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조금 있다가 경찰이 돌아오면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 그래도 왁자지껄한 곳으로 남자가 한 명 더 끌려 들어왔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는 자신이 무죄임을 목청껏 외치며 발버둥 치고 있었다. 경찰 2명이 남자를 겨우겨우 취조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문을 닫았는데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밖에서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었다. 시발, 난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고. 그년이 먼저 내 팔을 물어뜯었단 말이야. 남자가 끌려간 자리를 내려다보았다. 바닥에 드문드문 피가 떨어져 있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았다. 그년을 봐야 해. 다시 봐야 한다고. 책상을 3개 내리치는 소리가 쿵 하고 들려왔다. 내 와이프는 죽었어. 내가 죽였단 말이야. 알아? 알아. 아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그년이 정말로 죽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야 한단 말이야. 나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취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남자는 이미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이상한 건 남자가 죽은 아내를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요구한 것이었다. 경찰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남자는 줄기차게 그렇게 해주길 요구했다. 왜? 그래도 아비라고 뱃속에 있던 자식이 걱정되나 보지. 어? 경찰이 내뱉은 말에 남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죽은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이미 들어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기시감하고는 다르게 아주 가까운 시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았다. 그 일을 떠올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경비원 아저씨가 모니터 화면으로 보았다는 장면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남편을 공격한 2 여자 모두 임신을 한 상태였다. 그런 몸 상태로 그녀들은 남편의 살을 물어뜯었다. 이 2가지 공통점의 결론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집에 혼자 남아있는 미경이가 걱정되었다. 전화하기 위해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던 순간이었다. 취조실 문이 벌컥 열렸다. 안쪽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난동에 가까운 반항을 하던 남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의자에 앉아있는 그의 머리가 뒤로 확 젖혀졌다. 그런 모습으로 남자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마치 간질병 환자를 보는 것 같았다.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드는 모습이었다. 당황한 표정으로 경찰이 취조실에서 나왔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가 누군가에게 서둘러 다가갔다. 말쑥한 양복 차림인 중년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중후한 멋을 풍기는 그에게 경찰이 다가가 도움을 요청했다. 2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니 중년 남자는 직업이 의사인 모양이었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남자가 잠시 뒤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도와주기만 하면 재판에 이번 일을 적극 반영해주겠다고 경찰이 제안한 것이었다. 자신의 개인 병원에 온 여성 환자를 건드린 혐의로 이곳에 잡혀온 내과의였다. 한마디로 성추행범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취조실로 걸어가면서 녀석은 주위를 의식하듯 한번 쓱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피하지 않고 그를 쏘아보았다. 저런 녀석은 지구상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게 평소 내가 지니고 있던 생각이었다.
히포크라테스 선언 같은 건 오래전에 내다버린 게 틀림없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녀석은 뻔뻔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굉장히 침착해 보이는 미소였다. 경찰서에 온 게 한두 번이 아닌 듯했다. 취조실로 들어간 내과의가 환자를 살피기 시작했다. 경찰들은 그제야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보통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이유 없이 주눅 들었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경찰이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그도 취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심을 보였다. 내과의는 환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다. 몸의 떨림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이곳에 있다 보면 별별 놈들을 다 만나게 되죠. 경찰이 말하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저놈은 자기 아내를 죽인 파렴치한이에요. 전에도 몇 번 여기에 들락거렸죠. 그때는 가정폭력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언제든지 두들겨 팰 수 있는 샌드백쯤으로 생각하는 놈이죠. 저런 놈은 솔직히 죽어 없어지는 게 이 사회를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그가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취조실로 향해 있던 몸을 돌려 그와 마주보았다. 의자에 앉은 경찰이 노트북을 열었다.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다. 확보해온 영상을 진술하신 내용과 비교해봤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둔 채 그가 말했다. 이제는 아까처럼 주눅 들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더군요. 아시다시피 저희 일이란 게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신경 써야 하는 거라서 이렇게 붙잡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일 때문이라는데 뭐라고 하겠는가? 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져서 입을 다물었다. 시선은 내가 아닌 취조실을 향해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등지고 앉아있던 나도 얼른 뒤돌아보았다. 인공호흡을 하던 내과의의 입을 환자가 물어뜯고 있는 장면이 시야에 들어왔다. 정적이 흐른 건 찰나의 순간이었다. 지금 떠올려보면 그 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가자 당사자인 내과의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경찰서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상당히 많았다. 경찰들이 우르르 취조실로 뛰어갔다. 입술 부위가 사라진 내과의는 고통을 호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누워있던 환자는 물어뜯은 살덩어리를 질겅질겅 씹으며 상체를 일으켰다. 경찰들이 몰려가 그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억지로 엎드리게 했다. 3명이 달라붙었는데도 환자는 일어나려고 몸을 들썩거렸다. 당장 구급대원 불러 당장. 환자 몸을 붙잡고 있는 3명 중 1명이 목소리를 높였다.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이 그제야 휴대폰을 꺼냈다. 나를 데려온 경찰이 떨리는 목소리로 구급대원을 불렀다.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도 부들부들 떨렸다. 소파에 눕혀놓은 중년의 내과의는 고통으로 인해 실신했다. 경찰 1명이 달라붙어 지혈을 시킨다고 입 주위를 수건으로 눌렀다. 환자에게 달라붙은 경찰은 어느덧 5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 정도 돼서야 놈은 들썩거리는 걸 멈췄다. 몸은 더 이상 들썩거리지 않았지만 자라목처럼 길게 뻗은 고개는 사방을 향해 움직였다. 자신의 몸을 누르고 있는 경찰의 신체 부위를 물어뜯으려고 놈은 입을 크게 벌렸다. 그 입에서 피로 물든 침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역겨운 장면에 몇몇 사람들이 헛구역질을 했다. 나도 속이 메스꺼렸지만 애써 숨을 삼키며 참아보았다. 모든 게 정지한 듯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갑자기 사방을 밝힌 불빛에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입구에 서 있는 남자가 카메라 셔터를 쉴 새 없이 누르고 있었다. 경찰 중 1명이 입구를 봉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자는 목에 걸고 있는 기자증을 내보이며 언론의 자유를 들먹였지만 문은 끝내 닫히고 말았다. 문을 닫은 경찰이 안쪽으로 몸을 획 돌렸다. 모두 이곳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말한 다음 그가 이쪽으로 걸어와 내 앞에 있는 경찰을 보았다. 나를 데려온 경찰은 그보다 한참 후배임에 틀림없었다. 정 형사, 도대체 어디에 전화했기에 이렇게 늦는 거야? 그러고 보니 구급대원이 늦는 것 같았다.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건 전화라면 더 빨리 왔어야 할 텐데 구급대원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당황한 정 형사가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10번도 넘게 울렸는데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정 형사가 앞에 있는 선임 형사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누가 봐도 화가 난 표정으로 변한 선임이 정 형사에게 손가락질하는 순간 누군가가 전화를 받더니 소속과 이름을 밝혔다. 한 줄기 빛과 같은 목소리에 정 형사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오는 겁니까? 언뜻 들으면 음식 배달을 시켜놓고 기다리다 지쳐서 안달이 난 사람이 전화한 것처럼 들렸다. 표정과 말투도 그런 상황과 제법 어울렸다. 피식 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나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다. 다른 사람들도 정 형사와 상대방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듣기 위해 입을 다물었다.
쥐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 휴대폰에서 상대방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지금 이곳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출동을 나간 상황이에요. 희미하게 들리긴 했지만 말하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는 있었다. 물론 그것은 가까운 곳에 있는 나한테만 해당하는 것일 터였다. 원래는 전화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저도 곧 출동해야 할 판입니다.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뇨? 울상이 된 정 형사가 말하자 선임이 휴대폰을 거칠게 빼앗아 자기 귀에 갖다 댔다. 야 임마, 너 어디 소속 누구야? 다짜고짜 반말에 위협적인 말투로 선임이 소리를 내질렀다. 상대방이 다시금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혔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높게 올라가 있었다. 그 사람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짜증나고 불편하긴 마찬가지였을 터였다. 지금 전화 바꾸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곳으로 엄청난 양의 응급 상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이곳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소화하기엔 너무나 많은 양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통신망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직통전화도 곧 민간인용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선임 형사가 묵직한 육두문자를 날렸다. 단 한마디였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닥치고 빨리 구급대원을 보내라는 의미였다. 상대방 반응이 궁금해지는 순간이었다. 시발 좆도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야. 휴대폰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에 나도 덩달아 긴장했다. 저쪽 반응에 선임은 물론이고 정 형사도 낯빛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다. 휴대폰을 쥐고 있는 선임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이만 부드득 갈았다. 거친 반응을 보인 상대방의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여기도 지금 정신없이 바쁘단 말입니다. 그곳 상황은 접수됐으니까 가급적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마친 상대방은 이쪽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를 갈던 선임 형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앞에 있는 책상을 냅다 걷어찼다. 정 형사보다 선임인 그는 화가 나면 물건을 걷어차거나 집어던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 것 같았다. 책상을 걷어차고도 화가 덜 풀렸는지 그는 손이 떨리도록 휴대폰을 힘껏 움켜쥐었다. 정 형사의 시선은 선임이 쥐고 있는 휴대폰에 꽂혀 있었다. 최신형 휴대폰이 혹시라도 잘못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분실을 대비한 보험 상품이 있을 정도로 비싼 제품이었다. 나나 정 형사 또래의 사람들은 그 휴대폰의 값어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선임 형사 또래의 사람들에겐 그저 전화를 받고 거는 물건에 지나지 않을 것이었다. 정 형사로선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봉착한 꼴이었다. 달라고 하지도 못하는 정 형사가 보기에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저기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만 나가고 싶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막혔던 물고가 터진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이 죄 없는 시민을 이렇게 잡아놔도 괜찮은 거냐는 불만부터 시작해서 당장 나가겠다며 문으로 향하는 사람도 있었다. 선임 형사가 휴대폰을 후배에게 던져주고 나서 재빨리 문으로 달려가 앞을 가로막았다. 다른 경찰들도 문 앞을 가로막았다. 정 형사는 자신의 최신형 휴대폰을 살펴본 뒤에야 동료와 행동을 함께했다. 별다른 고장은 나지 않은 모양이었다. 취조실 안에 있는 소파 위에선 내과의가 사경을 헤매는 중이었고 경찰 5명은 괴물로 변한 살인범을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었다. 나머지 경찰들과 일반 시민들은 문 앞에서 실랑이 중이었고 범죄의 용의자이거나 관련자들은 의자에 앉아 문 앞을 보면서 여유롭게 비웃음을 날리고 있었다. 나도 문 앞으로 가볼까 싶을 때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느껴졌다. 꺼내서 확인해보니 미경이가 건 전화였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걱정이 되었을 터였다. 주위를 살피며 몸을 움츠린 자세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오빠 지금 어디야? 아까처럼 조용했다면 휴대폰에서 새어나온 미경이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렸을 것이었다. 그녀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경찰서가 다시 돗대기 시장으로 돌아간 뒤였다. 몸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나조차도 그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아직 경찰서야. 나는 휴대폰을 갖다 대지 않은 쪽 귀를 틀어막고 나서 말했다. 너무 시끄러워 오빠. 어디 조용한 곳에서 통화하면 안 돼?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주위를 둘러보다가 취조실이 보이는 방향에서 시선을 멈췄다. 지금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무슨 일인데 오빠? 내과의를 돌보고 있던 경찰이 그의 맥박을 확인하더니 곁에 있는 동료에게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한마디 건넸다.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 때문에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판단해봤을 때는 큰일 났다는 의미인 것 같았다.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해줄게. 언제 올 건데 오빠? 고개를 저은 경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혈을 시킨다고 이 부위를 누르던 수건은 그대로 놔두었다. 나는 잠시 시선을 돌려 통화에 집중했다.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쩌면 오늘 중으로는 집에 못 들어갈지도 몰라. 미경이가 아이처럼 칭얼거렸다. 혼자 있어서 무섭다는 것이었다. 나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혹시 누가 찾아오더라도 열어주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거듭 물어보는 그녀에게 혹시 모르니까 학원에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다. 당직자가 전화를 받으면 내일 늦을지도 모른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었다. 사실 속으로는 상담 전화가 몇 통이나 왔으며 제대로 잘 처리했는지 내가 직접 듣고 싶었다. 이곳 상황이 괜찮았다면 미경이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었다. 일요일에도 상담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섰다. 말이 논술학원이지 가르치는 과목은 다른 보습학원과 다를 바 없었다. 어제 당직자는 영어 담당인 최 선생이었다. 최 선생은 작년에 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다. 당직을 맡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다. 여자인데다가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터라 상담 전화를 맡기기에는 불안한 점이 있었다. 고민하던 나에게 그녀는 자기를 믿어달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렇게 말했어도 여전히 믿음직스럽지 않았지만 그녀가 앞으로 이곳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을 위해서 나는 고민을 접고 그녀에게 당직을 맡겼다. 미경이와 통화를 끝내자마자 취조실 쪽에서 굵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는 얼른 뒤돌아보았다. 내과 위에 입에 놓여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수건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건드리지 않았다면 절대 떨어질 리가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보고 비명을 지른 건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 내과 위의 죽음을 확인했던 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시체를 가리켰다. 움직였어. 꿈틀하고 움직였단 말이야. 시발, 아깐 죽었다며 뭔가 착각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죽었는데 방금 전에 꿈틀하고. 경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말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 현실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내과의가 상체를 일으키더니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입술 부위가 뜯겨졌던 고통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다. 경찰이 뭔가 착각한 게 틀림없었다. 놀란 표정으로 경찰이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저기 괜찮은 겁니까?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요? 목소리가 들리자 주위를 둘러보던 시선이 멈췄다. 눈빛이 뭔가에 홀린 듯 멍해 보였다. 곁에 있던 다른 경찰이 실소를 터뜨렸다. 저 눈빛, 익숙하게 봐왔던 눈빛이야. 에 정신줄을 놓았을 때하고 똑같아. 혼란한 틈을 타서 약을 한 게 틀림없어. 그 직후에 내가 맥박을 확인했던 거야. 뭔가 비정상적인 반응이 있었겠지. 안 그래? 멍한 눈빛에 시선이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내과의의 입을 물어뜯었던 살인범도 취했던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다. 대개 두 가지 모습으로 변한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내과의처럼 멍하니 정신을 놓는 모습과 살인범처럼 광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일 그럴듯해 보였다.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던 내과의가 살인범처럼 광분하기 전까지는 나도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린 내과의가 만든 경찰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예상치 못한 일에 화들짝 놀란 경찰의 목을 내과의가 한 움큼 물어뜯었다. 마치 동물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기보다 덩치가 큰 초식동물의 목에 매달린 고양이과 맹수를 떠올리게 만드는 모습이었다. 목에서 뿜어져 나온 피로 인해 주위에 있던 경찰들이 질겁했다. 놀란 그들은 공격당한 동료로부터 한 발짝씩 물러났다. 살인범을 붙잡고 있던 경찰들도 그 순간 경계가 느슨해졌다.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살인범이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몸을 일으켰다. 압박으로부터 풀려난 괴물의 공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먹잇감의 목을 물어뜯자 취조실은 물론이고 경찰서 전체가 아비규환이 되어버렸다. 괴물에게 붙잡히지 않은 경찰들은 취조실에서 빠져나와 문을 닫았다. 동료를 버린 비인간적인 처사였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비난할 수 없었다. 문틈으로 흘러나온 피가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끔찍한 비명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여기서 나가야 해. 문 열어. 시발. 소리친 건 일반 시민이 아닌 경찰이었다. 내과의의 죽음을 확인했던 경찰이 굳게 닫혀있는 문으로 뛰어갔다. 다른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던 일반 시민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길을 터주었다. 난 여기서 나갈 거야. 더 이상 이곳에 갇혀 있을 수 없어. 동료들에게 달려가는 그를 향해 선임 형사가 권총을 꺼내 겨누었다. 달려가던 그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멈춰섰다. 권총을 본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문에서 멀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까지 벌어졌던 모든 상황이 까마득한 옛일인 것처럼 느껴졌다. 잠이 올 듯하면 어제 일이 떠올라 잠이 달아나 버렸다. 몸을 뒤척이며 어떻게든 자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간밤에 보았던 끔찍한 장면들이 더욱더 또렷하게 떠올랐다. 결국 나는 상체를 일으켰다. 몸은 너무 피곤했지만 쉽게 잠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몇 시나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계가 걸려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벽에 걸려있는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도 몇 시간 잠들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맑은 하늘이 시야에 들어왔다. 속옷만 입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이 휑하게 느껴졌다. 불볕더위의 원인 모를 한기를 느끼며 나는 소파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어제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졌던 일과 경찰서에서 내가 목격했던 일은 분명 작은 사건들이 아니었다. 당연히 뉴스에서 다룰 거라는 생각에 나는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전원 버튼을 눌러 텔레비전을 켰다. 띠리링 하는 소리와 함께 텔레비전이 켜지자 엄청난 폭발음이 스피커에서 터져 나왔다. 나는 순간 미경이가 간밤에 영화 채널을 보다가 잠들었구나 싶었다. 이런 폭발음은 액션 영화의 한 장면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현실이란 공간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어제부터 이어진 이상현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급기야 도시 한복판에서 주유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귀에 익은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다. 화염에 휩싸인 장소는 주유소가 틀림없었다. 그 모든 장면이 느린 속도로 재생되다가 아나운서의 얼굴로 화면이 바뀌었다. 시내 도처에서 이와 같은 폭발 사고와 더불어 이유를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속출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낯익은 남자 아나운서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목소리도 보통 때와 달리 부들부들 떨렸다. 한눈에 봐도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 위로 미경이가 떠올랐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휴대폰을 챙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다. 미경이도 어제 이렇듯 초조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렸을 것이다. 나는 도저히 어딘가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시선은 휴대폰을 보면서 귀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거실을 왔다 갔다 걸어 다녔다. 뉴스에선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쏟아져 나왔고 그녀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통화 버튼을 벌써 20번째 눌러본 직후였다. 통화 중이라는 신호만 계속 나왔다. 휴대폰 사용량이 폭주하는 바람의 시스템에 무리가 왔다는 뉴스를 들은 게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이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21번째 시도를 해보았다. 아직도 복구가 안 된 모양이었다. 취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제발 무사히 돌아와 달라고 속으로 빌면서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낯익은 장소가 텔레비전에서 나왔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의 배경은 간밤에 내가 갇혀 있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걸음을 멈추고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 중 경찰 한 명이 권총을 꺼내 들었다. 앞에 있는 동료를 권총으로 겨누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뒤로 물러났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렷하게 기억났다. 취조실에서 내과 일을 돌보던 경찰이 밖으로 나가겠다고 말하자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선임 형사가 권총으로 위협하는 장면이었다. 생각보다 깨끗하게 찍힌 동영상에는 나도 등장하고 있었다. 화면 아래쪽 구석이었다. 뒷모습이지만 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천장을 향해 선임 형사가 방아쇠를 당겼을 때 나는 즉각 바닥에 엎드렸다. 간밤에 내가 취한 행동이 화면으로 생생하게 나왔다. 태어나 처음으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던 순간이었다. 어제 이 상황에서 벌어진 위협 사격이 과연 올바른 대처였는가를 두고 현재 경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오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기자의 목소리 뒤로 화면이 바뀌었다. 자막에 의하면 정모 형사의 인터뷰 장면인데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다. 나는 오늘 이른 아침까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 모자이크 처리된 화면 위로 그 얼굴을 떠올리며 인터뷰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찰서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찰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솔직히 사람들 입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덩치와 어울리는 굵은 목소리가 높은 음역으로 변조되어 나왔다. 처음 이상현상을 보인 범인은 부상을 입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서로 데리고 갈 게 아니라 먼저 병원으로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바닥에 떨어졌던 핏방울이 떠올랐다. 그걸 보면서 나도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그 정도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정 형사가 단호하게 말한 뒤 한숨을 내쉬었다. 답답할 것이었다. 어느 부분에선 나도 그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별별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찔리고 깨져서 피 흘리는 사람들을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어제 그놈이 입었던 부상은 병원에 갈 정도로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어뜯긴 상처가 아니었단 얘긴가요? 기자가 묻자 정 형사는 즉각 대답하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이 여과 없이 방송을 타고 나왔다. 정 형사가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아무튼 그놈은 자기 아내를 맨주먹으로 때려 죽인
삐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다. 카메라가 아닌 모니터를 보고 있던 아나운서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생방송인 관계로 방송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청자 여러분께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정 형사가 인터뷰 도중에 꺼낸 말이 문제가 된 모양이었다. 때려 죽였다는 대목까지 나왔다가 삐 소리가 나기 전에 언뜻 시옷 발음이 들렸던 것 같기도 했다. 아마 그 단어 때문에 스튜디오로 황급히 화면을 돌렸을 터였다.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던 아나운서가 다음 뉴스를 전했다. 다음 뉴스도 이상현상 때문에 생긴 사건이었다.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았다.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껐다. 거실은 조용해졌지만 머릿속은 아직도 간밤에 일어났던 일로 가득 차 있었다. 결코 쉽게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권총으로 위협하던 선임 형사가 격발까지 하고 난 직후에 경찰 기동대가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왔다. 나를 비롯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싶었다. 기동대는 선임 형사를 제압한 뒤 나머지 경찰과 함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리를 경찰서 한쪽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헬멧과 갑옷으로 중무장한 기동대의 위협적인 모습에 우리는 찍소리도 내지 못한 채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기동대 대장인 듯한 남자가 나름 친절한 말투로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었다. 이상현상이 나타나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는 관계로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우리가 벽을 향해 뒤돌아 있어주길 원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 중 범죄와 연관이 있는 몇 명이 반항해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기동대원들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등 뒤로 돌려놓았던 소총을 앞으로 향하게 해서 사격 자세를 취한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그것도 먹히지 않았던 한 녀석은 대장에게 따로 불려나갔다. 누가 봐도 깡패짓 말고는 할 게 없을 것 같은 녀석이었다. 어디 한번 덤벼보라는 듯 턱을 한껏 치켜든 녀석에게 대장은 한마디 사전 경고도 없이 소총 개머리판으로 녀석의 턱을 날려버렸다. 불시에 공격당한 녀석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다. 모두 군소리 없이 벽을 향해 뒤돌아섰다. 기절한 녀석은 기동대원 2명에 의해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다. 우리를 한 곳에 몰아넣은 뒤 그들은 취조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총을 장전했다. 아무리 뒤돌아보지 말라고 위협해도 진실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몸은 취조실을 등지고 돌아서 있었지만 눈과 귀는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소총을 장전한 기동대원들이 대장의 수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2명의 기동대원이 문을 중심으로 양옆에 서더니 취조실 안을 향해 소총을 겨누었다. 절구공이처럼 생긴 뭉툭한 도구를 들고 온 기동대원이 문 앞으로 걸어갔다. 닫혀있는 문을 부술 때 사용하는 도구였다. 양옆에 달라붙은 대원들이 소총으로 엄호해 주었다. 대장은 바로 뒤에 서서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사격은 되도록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뒤 눈높이까지 들었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나서 앞으로 쭉 내밀었다. 대장의 수신호를 확인한 대원이 문고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린 뒤 문을 살짝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안에서 별다른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절구공이처럼 생긴 도구를 든 대원이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더니 있는 힘껏 도구를 휘둘렀다. 경첩이 부서지면서 문이 떨어져 나갔다. 문을 중심으로 양옆에 있던 대원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대장을 비롯해 나머지 대원들도 잽싸게 진입했다. 대장이 내린 명령 때문인지 총성은 없었다. 대신 누군가가 토하는 소리가 취조실에서 들려왔다. 곁눈질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놓고 뒤돌아보았다. 나도 눈치를 살피며 그들과 함께 취조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취조실 안이 시야에 들어온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장면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끔찍했다. 살면서 그런 걸 볼 수 있으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안에 갇혀있던 경찰들은 괴물로 변한 범죄자들의 먹이가 되어 있었다. 고개를 다시 돌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붙잡고 있는 듯 꼼짝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온몸이 경직되는 걸 느꼈다. 취조실에서 진하게 배어나오던 피비린내가 지금 이곳에서도 나는 것 같았다. 젠장, 여긴 어제 그 경찰서가 아니야. 여긴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나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괴물한테 온몸이 뜯어먹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걸 지우기 위해 나는 이를 악문 채 계속해서 머리를 흔들었다. 이렇게 흔들면 머릿속에 떠오른 걸 지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끔찍한 장면이 점차 희미해졌다. 아파트 공지사항을 알리는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소음이 터져 나왔다. 머리를 흔드는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얼마나 세게 흔들었는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휘청거렸다. 덕분에 머릿속은 깨끗하게 정리된 것 같았다. 나는 휘청대는 걸음걸이로 스피커가 붙어있는 벽으로 다가갔다. 손으로 마이크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상현상으로 인해 흉흉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이상현상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집안에 계신 주민 여러분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기 바라며 밖에 나가 있는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귀가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상황에 따라 일몰 이후엔 아파트 정문과 후문 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한 경비원들과 소수의 관리소 직원들로 과연 출입을 통제하는 게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집안에서만 미경이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방으로 들어가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챙겨 입고 거실로 나왔다. 휴대폰과 열쇠를 주머니에 집어넣은 뒤 밖으로 나가려고 발길을 돌리는데 뭔가 깨름칙한 기분이 발목을 붙잡았다. 마음속 목소리가 텔레비전을 다시 틀어보라고 속삭였다. 무턱대고 나가는 것보다 뭔가 대비를 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텔레비전을 켰다. 아까 보았던 남자 아나운서가 계속 속보를 전하고 있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파 사고가 전국 각지에서 터지고 있는 가운데 남편 살해 사건과 관련된 뉴스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하는 동안 화면 오른쪽 위에 전국 지도가 나왔다. 지도 위에는 막대 그래프가 시도별로 하나씩 세워져 있었다. 그래프 옆에는 시도별 사건 사고 발생 건수가 표시되어 있었다. 역시 제일 많은 건 수도권 도시였다. 현재 이상 현상이 일어난 상황을 역학 조사해 본 결과 모든 사건 사고의 주범은 임신부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나운서는 그 발언 이후 잠시 입을 다물었다. 지금 틀어놓은 채널의 방송국에선 나름 간판 아나운서였다.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 덕분에 그의 사생활도 종종 기사화되어 나오곤 했다. 일주일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났다. 그의 아내가 임신 3주차에 접어들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다.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미경이와 나도 아이 문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그럼 이제 각 시도별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를 잠시 사이를 두고 입을 연 아나운서는 겨우 말을 이어가나 싶더니 급기야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사건 사고의 주범이 임신부라는 소식을 접한 뒤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을 슬픔과 두려움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자기 아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터였다.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는 아나운서의 얼굴 대신 다른 화면이 뒤를 이었다. CG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도권 도시만 따로 떼어내 각 구별로 발생한 사건 사고 발생 건수를 막대 그래프로 분류해 놓은 화면이었다. 지금 이 아파트가 속해 있는 곳의 막대 그래프를 살펴보았다.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편이었다. 그렇다 해도 발생 건수는 벌써 48건이나 되었다. 간밤에 들었던 구급대원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막대 그래프는 이상현상과 관련된 사건 사고의 발생 건수만 나타낸 것이었다. 평상시에도 있었던 다른 사건 사고와 합친다면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몇 배는 더 올라갔을 것이었다. 화면 아래의 방송 사정이 고르지 못한 점을 양해해달라는 자막이 나왔다. 아나운서 문제 말고도 긴급 상황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정상적으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채널로 바꿔보았다.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속보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 이상현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뀐 임신부에게 몰리면 그와 똑같이 이성을 잃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이 이상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재로선 알려진 바가 없는 가운데 몇몇 종교단체에선 지구 종말 또는 최후의 날을 맞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붉게 빛나는 교회 건물로 화면이 바뀌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났다. 주저할 새도 없이 나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미경이가 서 있을 줄 알았던 나는 실망감에 상대방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초인종을 누른 건 18층 남자였다. 그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으신 건가요? 그가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지금 이 상황이 남자 잘못은 아니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걸어나갔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표정이 아닌데요. 그가 지 반으로 시선을 돌렸다. 옆으로 움직여 그의 시선을 몸으로 막았다. 아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내 말에 그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텔레비전에서는 찬송가와 함께 사람들이 쏟아내는 방언이 나오고 있었다. 그 소리에 나는 물론이고 남자도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저들 말대로 정말 최후의 날이 도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런 식으로 그날에 대비하고 싶지는 않네요. 남자가 한 말에 나도 동의한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면에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자 남자에 대한 위화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다.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옆집도 아니고 굳이 위에 사는 이웃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 그가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그쪽은 어떤가해서 와본 겁니다. 휴대폰은 같은 회사 제품이지만 통신회사는 달랐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해준 뒤 옆집으로 고개를 돌렸다. 옆집엔 가보셨습니까? 내 질문에 그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크리스천이에요. 현관문에 어느 교회 소속이라는 걸 선전해 놓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금쯤 교회에 나가 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가 왜 옆집이 아닌 여기로 올라왔는지 어느 정도 이해되었다. 마누라가 그저께 친정에 갔는데 연락할 수 있는 방도가 있어야 말이죠.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해서 올라와 본 겁니다. 답답하긴 나도 마찬가지였다. 텔레비전에서는 광신도들의 집회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만에 하나라도 미경이가 저런 무리에 휩쓸려 몸과 마음의 상처라도 입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더 이상 집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복도로 나가 문을 닫았다. 밖에 나가서 기다려보려고요.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집에만 있다간 답답해 미칠 것 같거든요. 나는 열쇠로 문을 잠갔다. 남자는 자신도 그러는 게 좋겠다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13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나저나 아직 통성명도 하지 못했네요. 박영성이라고 합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악수하면서 나도 내 이름을 밝혔다. 덧붙여 나이도 말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나이가 많고 누가 더 나이가 적은지 따지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았다. 그도 자신의 이름만 밝혔을 뿐 나이는 말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는 소리를 내며 19층에서 멈췄다. 양옆으로 열리는 문을 보면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안쪽 상황이 시야에 들어오자 나는 차마 그곳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 안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간밤에 보았던 취조실 안과 똑같았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몸을 뜯어먹고 있었다. 먹는 건 여자였고 먹히는 건 남자였다. 남자의 팔을 물어뜯고 있던 여자가 우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멍한 듯 공허해 보이는 여자의 눈빛이 먹잇감을 향한 사냥 본능을 드러내 보였다. 나는 뒤로 물러나면서 영성 씨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는 너무 놀라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간밤에 내가 취조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와 상태가 비슷했다. 도망쳐야 합니다. 여기 이대로 있다간 우리도 저 남자처럼 당하고 말 거예요. 속삭이듯 말하자 그도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다. 엘리베이터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를 보면서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로선 알 수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뿐이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까지 간 다음 나는 옆에 있는 난간을 붙잡았다. 여자 입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심하면서 가야 할지 아니면 뒤돌아서서 죽어라 뛰어내려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으르렁거리던 여자가 들고 있던 팔을 떨어뜨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죽어라 뛰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순간 옆집 문이 빼꼼 열렸다. 녹슨 경첩에서 쇠소리가 났다. 이것들 봐요. 도대체 뭔 일이 났기에 일이 소란스러운 거요? 옆집 아줌마가 고개만 내밀어 우리에게 물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오는 여자를 가리켰다. 마음대로 펴지지 않는 관절 때문에 뻣뻣하게 걷는 모습이 꼭 프랑켄슈타인을 보는 것 같았다. 안으로 드드드. 들어가세요, 아줌마. 정말로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떨렸다. 이런 내 모습 때문에 호기심이 발동한 모양인지 아줌마는 오히려 밖으로 나와 내가 가리킨 곳을 보았다. 어머, 수희 엄마 아니요? 여기 웬일? 반가운 목소리로 말하던 아줌마의 시선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향했다. 고깃덩어리로 변해버린 시체를 본 아줌마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던 여자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놀란 아줌마가 비명을 멈추고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문을 닫았다. 여자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집 안에서 다시 비명이 터져나왔다. 나는 지금이 기회다 싶어 재빨리 뒤돌아선 다음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영성씨도 내 뒤에 따라붙었다. 나는 정신없이 뛰어내려갔다. 혹시 괴물로 변한 사람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깐 들기는 했지만 그런 걸 따지고 살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1층에 도착해서야 나는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가쁘게 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층수를 확인해 보았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19층에 있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파트 공동현관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통유리로 되어 있는 현관문 너머로 바깥이 내다보였다.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저들에게 우리가 겪은 일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다. 현관문 앞에 우체국 마크가 찍혀있는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시체와 연관이 있는 듯했다. 아까 그 남자 우체부였나 보네요. 영성씨가 공동현관문을 열기 위해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몇몇 사람이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 얼빠진 표정에 우리를 확인한 뒤 곧이어 관심 없다는 듯 자기들끼리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갔다.
어떤 식으로 이 안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야 할까 난감해졌다. 335 모여서 자기들끼리 떠들어대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아줌마였다. 월요일 오후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난감해하고 있는데 영성 씨가 사람들을 향해 서너 발짝 앞으로 다가가더니 둥글게 손을 말아 입주 위에 갖다 댔다. 여러분, 잠깐 제 얘기에 주목해 주십시오. 각자 떠들고 있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곤 모두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호기심이 느껴지는 눈빛도 있었지만 짜증과 분노로 번뜩이는 눈빛도 있었다. 왜 짜증이 났는지 혹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 언뜻 알 것도 같았다. 저런 눈빛을 한 사람들에게 아까 그 일을 알려준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았다. 혹시 이쪽 라인 13층에 사는 아줌마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와중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낯익은 듯하면서도 낯선 느낌의 아줌마였다. 그녀가 우리 쪽으로 두어 발짝 가까이 다가왔다. 저도 그쪽 라인 13층에 살고 있는데요. 왜 그러시죠? 실례지만 옆집과 왕래가 있는 편이신가요? 왕래까진 아니지만 누가 사는지는 알고 있죠. 혹시 그 집에 수희라는 이름의 딸이 있지 않습니까? 영성 씨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나는 금세 알아챘다. 엘리베이터가 13층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내뱉은 말에 의하면 아까 그 여자에겐 수희라는 이름의 딸이 있을 것이었다. 그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 여자가 누군지 먼저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다. 맞아요. 5살 먹은 딸이 하나 있어요.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어쨌든 얘기를 시작했으니 끝은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를 담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숨을 내쉬며 그가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저쪽에 있는 누군가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냐고 큰 소리로 물었다. 영성 씨가 방금 우리가 겪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들의 머릿수만큼이나 다양해졌다. 놀라는 표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수희 엄마를 안다고 한 아줌마는 그럴 리가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주위에 있는 몇몇 아줌마들도 눈물을 훔치는 걸로 봐서 그들이 아마 나와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인 듯했다. 놀라고 슬픈 감정을 보이는 사람들과 달리 거짓말하지 말라며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믿기지 않는다기보다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다. 그가 꺼낸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 반박할 만한 논리는 제시하지 못했다. 텔레비전을 통해 이상현상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이미 알고 난 뒤였다.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해도 저희는 그분이 변한 걸 분명히 봤습니다. 당신 상상 속에서나 봤겠죠.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렁찬 목소리에 주인공이 우리를 향해 걸어왔다. 운동선수 같이 다부진 몸을 하고 있는 남자였다. 짧게 깎은 스포츠 머리는 군인을 연상케 했다. 나이는 3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였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군인이라면 적어도 대위 아니면 소령 정도 되었을 것이었다. 휴가 나온 군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상상인지 아닌지는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보면 될 일이죠. 영성 씨가 말하자 그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사건은 저도 들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아들까지 자살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도 없을 겁니다. 그가 우리 앞으로 걸어와 멈춰섰다. 가까이서 보니 내 짐작이 맞았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목에 걸고 있는 군대 인식표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렇다 해서 그런 일이 이틀 연속으로 일어난다는 건 솔직히 확률적으로도 너무 말이 안 됩니다. 확률 운운하는 바람에 나는 욱하는 감정이 폭발했다. 그쪽 얘기는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피곤해 저러 갈라진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글쎄요.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냐가 문제겠죠.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영성 씨가 이해가 안 간다는 듯 인상을 쓰며 그에게 물었다. 질문을 받은 그가 사람들을 향해 뒤돌아섰다. 텔레비전에선 이걸 이상현상이라고 부르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가 우리를 곁눈질로 보고 나서 다시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거기 계신 아줌마. 그가 수희 엄마 옆집에 산다는 아줌마를 불렀다. 눈물을 훔치던 그녀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옆집에 사신다는 그분 말입니다. 혹시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둘째를 가졌다면서 요즘 산부인과에 다닌다고 했어요. 그녀의 대답에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추리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고 말하면서 범인을 지목할 때 짓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나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미소였다. 언론에선 지금 이 이상현상의 주범이 임신부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임신부를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 쏠렸다.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시선이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 말은 그럼
저 사람들이 수희 엄마를 죽이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이가 없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옆에 있는 영성 씨도 화가 난다기보다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거짓말을 꾸며내기도 쉬웠을 겁니다. 남자의 말도 안 되는 억측이 끝나자 우리 앞으로 다가온 아줌마가 현관문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글쎄요. 그 죽은 자에게 아저씨의 추리가 맞는지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줌마가 말하며 뒤로 물러났다.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등지고 있던 나도 뒤돌아서서 현관문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19층에 있어야 할 그녀가 현관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보이는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19층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다는 건 그녀가 계단을 이용해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저 뻣뻣한 걸음걸이로 용케 계단을 내려왔구나 생각하면서 나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마음은 우리가 목격했던 일이 사실이었음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몸은 마음과 다르게 움직였다. 옆을 보니 영성 씨도 나와 같은 반응이었다. 그런 우리를 남자가 한심하게 쳐다보았다. 그 시선의 주인공이 빠른 걸음으로 우리를 지나치는가 싶더니 현관문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다. 그렇습니다. 이제 곧 저분에게 물어보면 진상을 알게 될 겁니다. 과연 저들이 어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 했는지 말입니다. 로봇 만화에 나오는 깡통 로봇처럼 뻣뻣하게 움직이던 그녀가 통유리로 된 문에 부딪히더니 걸음을 멈췄다. 자기 앞에 유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고개를 갸웃거린 그녀가 유리문을 손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누가 비밀번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로 문을 열어야 했다. 재차 물으면서 그가 뒤돌아보았다. 비밀번호를 입에 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현관문 안쪽에 있는 그녀는 한눈에 보기에도 정상이 아니었다. 왜들 이러십니까? 혹시 저들의 거짓말을 믿는 건 아니겠죠? 그가 던진 질문이 허공에서 사라진 순간 현관문이 양옆으로 스르륵 열렸다. 유리문을 두드리던 그녀가 우연히 개폐 버튼을 누른 것이었다. 밖으로 걸어 나온 그녀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온 건 정말 순식간이었다. 먹잇감을 덮치는 괴물의 움직임은 그 어떤 것보다 재빨랐다.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던 아저씨의 목에서 피가 솟구쳐 올랐다. 그걸 본 뒤 나는 관리사무소를 향해 무작정 뛰어갔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시계가 자정이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손을 뻗어 알람을 껐다. 바깥으로 향해 있는 시선을 잠시 아파트 쪽으로 돌려보았다. 근무를 교대해주기 위해 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아직 코빼기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곳 경비실을 거점으로 2시간에 한 번씩 근무를 교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다음 근무자였다. 관리소 직원이 놓고 간 무전기가 시계 옆에 있었다. 근무자들이 쉬고 있는 관리소 건물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는 사람도 무전기를 갖고 있을 것이었다. 다음 근무자가 왜 안 오는지 무전기로 연락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자정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미경이는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다. 뉴스에 의하면 대중교통은 마비가 되었다. 이상현상으로 인한 사건 사고 중에는 교통사고도 제법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대도시는 특히 더 심각했다. 아파트 안에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밖에서는 교통사고를 비롯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모든 일을 극복하고 미경이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런 믿음조차 갖지 못한다면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 같았다. 오후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언제 어디서 비슷한 일이 또다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순식간에 흩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지만 나와 영성 씨는 그럴 수가 없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라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원래 밖으로 나오게 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나 영성 씨나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다. 우리는 그 끔찍한 상황을 피해 관리사무소 건물로 냅다 뛰어갔다. 천만다행스럽게도 그곳은 아직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뒤돌아서서 문을 닫았다. 확실하게 걸어 잠근 뒤 나는 문의 등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내쉬었다. 이쪽을 향한 시선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3명의 직원이 놀란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중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다가왔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5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걱정스레 물었다. 혹시 13층에 사는 아줌마가 어떤 아저씨를 주주주 죽였어요. 거의 말더듬이 수준으로 나는 입을 열었다. 아무도 그걸 가지고 놀리거나 비웃는 사람이 없었다. 젠장 우체부하고 군인이었어요.
우체부하고 군. 영성 씨의 목소리에선 다급함이 느껴졌다. 우리 둘의 모습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눈치챘을 터였다. 3명 중 여자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또 다른 남자는 욕을 내뱉었다. 마음을 진정시킨 나는 관리소 안을 살펴보았다. 한쪽에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나는 그곳으로 걸어갔다. 리모컨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을 듣기도 전에 나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리모컨을 발견했다. 틀어봐도 별다른 얘기는 없을 겁니다. 그저 조심하라는 말뿐이지. 50대 남자가 말하는 걸 무시하고 나는 텔레비전을 켰다. 그의 말대로 별다른 건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이상현상과 관련된 사건 사고뿐이었고 몸조심하라는 마무리가 전부였다. 교통 상황을 알아봐야 하는데 젠장, 그건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야? 우리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채널 버튼을 빠르게 눌렀다. 영성 씨도 어느덧 내 옆에 와 있었다. 교통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나 봐요. 철호 씨 부인은 자가용을 갖고 나갔나요? 우리 집 차는 주말 외출용입니다. 갖고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나의 시선은 대답하는 와중에도 줄곧 텔레비전에 꽂혀 있었다. 빠르게 지나가는 화면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야 했다. 영성 씨가 손을 들어 화면을 가리켰다. 스톱. 뒤로 잠깐 돌려보세요. 나도 마침 그러려고 했다. 채널을 거꾸로 3번 돌리자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나왔다.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바퀴가 4개 이상 달린 탈것은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간선도로를 따라 차가 뒤집히지 않았다면 중앙선을 넘어버린 경우가 태반이었다. 범퍼나 차체가 찌그러진 차들의 보닛에선 불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다. 보통은 화면에 대해 설명해주는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 채널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세상의 종말을 다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도로 한가운데에 있던 차가 폭발하는 순간에도 화면만 나올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화면이 현재 이 상황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다. 이제 뭘 하든지 평상시와 똑같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걸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깨달았다. 철호 씨, 다른 채널을 살펴보도록 하죠. 가벼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채널을 바꿔보았다. 그래도 아직 방송이 끊어지지는 않았다. 케이블 채널에서는 여전히 영화와 쇼오락 프로그램 등을 내보냈고 공중파에서는 속보를 잠시 접어두고 정규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방금 보았던 묵시록적인 화면에 비해 너무나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완벽하게 끝장난 건 아닌가 보네요. 영성 씨의 목소리에서 조금이나마 안도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나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는 방송국을 보고 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급하게 채널을 돌리던 방금과 달리 이번엔 천천히 돌려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다. 웃고 떠드는 쇼오락 프로그램이 나오는 화면 아래의 속보가 자막으로 나왔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자막의 내용이 다시금 현실을 떠올리게 했다. 어느 지역에서 몇 건의 살인사건과 몇 건의 폭발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일일이 다 다룰 수 없는 모양이었다. 그나마 자세히 다루는 건 정치권이나 경제계 인사들과 관련된 소식이었다. 일부러 눈길을 주고 싶은 소식은 없었다. 튼튼한 차와 큰 집에서 살고 있는 그들도 결국엔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 외국으로 뜰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 이상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글로벌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화가 이런 식으로 다가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속 모르고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듣기에 좀 그러네요. 토크쇼에 나온 연예인들의 웃음소리에 50대 남자가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남자는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나서 사무용 책상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소장이라는 직책이 새겨져 있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이름까지는 알고 싶지 않았다. 성과 함께 붙이면 이 소장이었다. 소리만 없애기로 하겠습니다. 무슨 소식이 들어오는지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음소거 버튼을 눌렀다. 듣기 싫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건물 안이 한순간에 조용해졌다. 주위를 다시 둘러보았다. 빈 의자가 많이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를 텔레비전 앞에 가져다 놓았다. 영성 씨도 내 옆에 의자를 하나 갖고 왔다. 우리는 의자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 음소거 버튼을 다시 눌러서 소리가 나오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텔레비전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저 프로그램 그저께 봤던 기억이 나네요. 직원 중 한 명인 여자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말했다. 토요일 저녁에 하는 토크쇼였다. 나는 그 시간에도 학원에 남아 있었다. 토요일은 보충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명목상이라도 보충 수업 같은 걸 해주지 않으면 학생들을 학원으로 끌어오기가 힘들었다. 높아지는 기대의 심리 때문에 고달파지는 건 선생들의 삶이었다. 그때 저걸 보고 있었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모든 게 다 완벽했단 말이죠. 내 인생도 그 사람 인생도. 그녀가 말하다 말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으려는 것 같았다.
충혈된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결혼 반지가 유독 반짝거렸다. 문득 내 손을 들어 손가락을 살펴보았다.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지 않았다. 방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옆에 있는 영성 씨 손도 살펴보았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의 손가락에도 결혼 반지가 없었다. 내 시선을 의식한 그가 손을 들어 보였다. 사실 아내와 전 사이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답니다. 그저께 저 프로그램이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아내는 결국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이 한 통도 없었죠.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다지 특별한 사연도 아니었다. 이혼이 유행이라도 되는 듯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다. 부부싸움 끝에 친정으로 가버린 마누라에 대한 사연은 이 아파트에서만 따져봐도 꽤 많이 나올 것이었다. 나는 그 사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대꾸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나와 달리 영성 씨는 계속해서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힘없이 손을 내리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모한 짓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나는 그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마 영성 씨도 이런 내 반응을 눈치챘을 것이었다. 얘기가 계속 이어졌다. 특별한 직업 없이 소설을 쓴다고 깔짝대다가 어느 문예지 신인상에 당선이 되어 등단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아내하고는 그때 2년째 사귀는 중이었죠. 연애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나서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자가로 등단하면 그때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약속이었죠. 그가 주머니를 뒤졌다. 짐작건대 담배를 찾기 위한 행동이었다. 나는 이 소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규정에 의하면 이곳도 실내기 때문에 금연이었다. 영성 씨가 담뱃갑을 꺼냈다. 저기 한 대 피워도 괜찮을까요? 영성 씨도 신경이 쓰였는지 이 소장한테 먼저 물었다. 담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소장과 남자 직원이 눈을 반짝이며 잽싸게 다가왔다. 규정 따윈 개나 줘버리라는 태도였다. 담뱃갑 안에는 담배가 가득 들어 있었다. 나도 한 갭이 건네받아 입에 물면서 여자 직원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허공에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에 그녀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지만 규정을 내세워서 담배를 끄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영성 씨가 내민 라이터로 나도 담배에 불을 붙였다. 현재 상황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만드는 뭔가가 필요했다. 그때는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문예지에서 원고 청탁이 들어와 푼돈을 받고 단편 소설을 발표해도 그저 기뻤죠. 하지만 글 쓰는 남편을 위해 계속 직장에 나가야 했던 아내가 돌변하기 시작한 건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를 설득하기 시작하더군요. 그가 피식 소리내어 웃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직도 정규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나에게 결혼이란 정말 사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결혼 생활 3년 동안 애가 없었다는 것이죠. 임신 같은 거 하지 않았겠군요.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던 여자가 불쑥 한마디 내뱉었다. 그녀의 표정에서 뭐랄까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 미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나는 가슴 한 부분이 찝찝해졌다. 영성 씨가 그녀의 말에 물론이라고 대답해 주었을 때였다. 낄낄거리며 웃는 연예인 얼굴 위로 속보가 떴다. 나는 볼륨을 높였다.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남자 아나운서로 화면이 바뀌었다. 첫 번째 소식은 바다 건너 워싱턴에서 날아온 것이었다. 명실공히 세계 최강임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백악관 직원 중 한 명이 임신부였으며 그녀로 인해 급속하게 퍼져나간 이상현상이 대통령을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상현상으로 인해 서거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서거 소식 다음으로 전 세계의 주식 동향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 운운하며 돈 얘기나 하고 있는 뉴스를 봐야 한다니 정말 짜증이 솟구쳤다. 다른 채널로 돌릴까 생각하는데 세 번째 소식이 나왔다. 세 번째는 국내 교통망이 혼란에 빠져서 마비가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아까 본 화면에 의하면 마비 정도가 아니었다. 과연 무슨 얘기를 꺼낼지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엔 도로 사정이 여의찮다고 합니다. 아울러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완전히 끊겼다는 소식입니다. 어딘가로 가야 하는 분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주시되 가급적 외출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결론은 바깥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것이었다. 매번 똑같은 경고를 반복하고 있는 아나운서가 현장에 나가 있는 박 기자를 불렀다. 시내 한복판에 나가 있는 박 기자가 화면에 나왔다. 그는 깔끔한 양복 대신 군복을 입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잽싸게 도망치려면 양복보다 군복이 더 효율적일 것이었다. 현재 이상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건물 안에 있거나 지하도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저와 같이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경찰과 군인의 안내를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중입니다.
박 기자를 찍던 카메라가 옆으로 움직였다. 경찰과 군인이 사람들을 지하도로 안내하고 있었다. 이건 뭐 계엄령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영성 씨가 초조한 목소리로 말하며 담배를 한 갭이 또 입에 물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줄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과 군인 병력도 현재 오토바이나 도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박 기자가 말을 멈추고 갑자기 몸을 확 숙였다. 시내 어딘가에서 총성이 울렸기 때문이었다. 특종을 향한 불타는 의지로 박 기자는 카메라맨을 독촉했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카메라가 빠르게 움직였다. 총성이 울린 곳은 박 기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몇십 미터 떨어져 있었다. 괴물로 변해버린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멀쩡한 사람을 공격하는 바람에 군인이 방아쇠를 당긴 것이었다. 그것은 정확하게 타깃을 향해 조준한 연발 사격이었다. 주민해봐. 주민,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좀 보자고. 박 기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왔다. 현장의 끔찍한 상황이 여과 없이 화면에 가득 찼다. 방아쇠를 당겼던 군인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생명이 붙어있는 목표물을 향해 총격을 가했을 경우 상식적인 반응이란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었다. 군인 앞에 있는 괴물은 그런 상식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 10여 발 정도 되는 총알이 몸에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괴물은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군인의 당혹스러움이 이해되고도 남는 장면이었다. 연발 사격으로 탄창을 다 쓴 군인이 탄 뒤에 있는 다른 탄창을 꺼내 교체한 뒤 방아쇠를 또다시 당겼다. 드르륵 소리를 내며 발사되는 소총의 흔들림과 함께 그의 얼굴에 광기가 서리는 걸 나는 목격했다. 주위에 있던 다른 군인들이 몰려와 그를 말렸다. 광기에 찬 표정으로 비명을 질러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착잡해지는 걸 느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된 군인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저런 곳 어딘가에 미경이가 있다는 사실이 나에겐 너무나 끔찍하게 여겨졌다.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문 나의 어깨에 영성씨가 손을 올려놓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께서는 안전하실 겁니다. 어쨌든 공권력이 투입되었으니까요. 영성씨가 미소 지은 얼굴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게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그때는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귓가에서만 맴돌았던 말은 곧 사라져버렸다. 특종을 잡은 박 기자는 마이크를 다시 스튜디오로 넘겼다. 시청 제안이 필요한 끔찍한 장면이었음을 시인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아나운서 또한 당황한 기색이 엿보였다. 애써 숨기려는 게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다. 어른들이 더 난리지. 요즘 애들은 아까 그런 장면을 아무렇지도 않게 봤을 겁니다. 우리 손자놈이 하는 컴퓨터 게임을 봤는데 끔찍한 장면의 연속이더군요. 좀비라고 하던가? 아무튼 그런 괴물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임이었어요. 이 소장이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다. 그의 말 중에서 좀비라는 단어가 귀에 쏙 들어왔다. 그런 종류의 게임이나 영화를 즐기는 건 아니지만 가끔 케이블 채널에서 그런 영화가 나오면 시간 때우기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공포영화에 나오는 괴물들이 늘 그러하듯 좀비라는 캐릭터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우선 좀비는 죽었다가 되살아난 시체였다. 허나 되살아나긴 했지만 살아생전과 똑같은 지능과 이성을 갖춘 존재는 아니었다.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단 하나의 욕망이었다. 그것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고자 하는 식욕이었다. 육체는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에서는 이런 특징을 무시하고 엄청 빠르게 뛰거나 애크로베틱한 몸동작까지 구사하는 좀비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영화적 상상력에 불과했다. 내가 직접 목격한 괴물의 움직임은 매끈한 포르쉐보다 고장난 중고차에 가까웠다. 지하주차장에서 남편을 살해한 10층 아줌마나 엘리베이터에서 우체부를 죽인 13층 아줌마 모두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물론 동작이 생각보다 느린 건 아니었지만 최근에 나온 영화에서처럼 그들이 기상천외한 몸동작을 구사하기란 어려울 거라고 확신했다. 상황이 그렇다 해도 그들이 내뿜는 공포의 기운은 무시할 수 없었다. 죽은 자가 되살아나 곁에 있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소총 사격에도 아무렇지 않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일단 겁부터 집어먹기 마련이었다. 물론 이런 괴물도 약점은 갖고 있었다. 뇌를 파괴하면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이 약점을 잘도 찾아내서 너무나 익숙하게 뇌가 있는 부분을 공격하곤 했다. 만약 내가 저 괴물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 나도 영화 속 주인공처럼 행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만에 하나 나를 공격한 괴물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쉽사리 머리를 부숴버릴 수 있을까? 내가 살기 위해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지만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앓는 소리를 내며 나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영성씨가 다 안다는 듯 나의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잠가놓은 문을 누군가가 꽝꽝 소리 나게 두드렸다. 이봐요.
안에 아무도 없습니까? 사람 목소리였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괴물이 영화에 나오는 좀비와 비슷하다면 저런 다급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을 터였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선뜻 일어나 문을 열어주는 건 뭔가 깨름칙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듯 아무도 문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경찰입니다. 혹시 안에 누가 있으면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경찰이란 말에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눈빛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나누었다. 나는 이대로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눈빛만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 순간에는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보이는 것 같았다. 여자 직원을 빼고 남자들은 모두 다 같은 생각인 듯했다. 영성 씨와 나와 남자 직원이 문으로 다가갔다. 여러분을 도와주러 온 겁니다. 무서워 마시고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진짜 경찰? 맞습니까? 영성 씨가 목소리를 높여 질문을 던졌다. 밖에서 안도하는 듯한 느낌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누군가 계셨군요.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바깥 상황은 어떻습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매우 다급하게 들렸거든요. 결정적이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긴 했다. 아파트 앞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일로 인해 지금쯤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고 있었다. 영성 씨가 던진 질문에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단지 내에서 배회하던 두 놈은 제압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군에서 파견 나온 인력과 함께 건물 내부를 수색하는 중입니다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사이를 두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분위기가 꽤 무거웠다. 나는 어느새 문에 찰싹 달라붙어 귀를 갖다 댔다. 침묵을 깨고 그가 먼저 목을 가다듬었다. 안에 하나 이곳에 임신부나 감염자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정상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람은 갑작스레 터져 나온 여자의 비명이 영성 씨의 말을 중간에서 잘라먹었다. 나를 비롯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두 손으로 입을 막은 그녀가 헛구역질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임신했다는 걸 암시할 때 보여주는 입덧 연기와 비슷했다. 남자 직원이 설마 하는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 괜찮으신 거죠? 저희한테 숨기는 거 없는 거죠? 남자의 질문에 여자는 쉽게 대답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저께만 하더라도 나에겐 축복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은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고 말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여자가 말했다. 남자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자연스레 그의 품에 안겨서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밖에서는 비명의 사연을 알아내기 위해 질문을 퍼부어댔다. 나와 영성 씨가 번갈아 가며 한마디씩 상황을 알려주었다. 얘기를 듣던 경찰이 당장 문을 열라고 명령조로 소리를 질렀다. 임신한 기간과 변하는 시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임신 일주일에 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달이 돼서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만삭인 상태에서 변했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바깥에서 말하는 내용이 거짓말 같지는 않다고 여기며 나는 다시금 그녀를 살펴보았다. 남자 품에 안겨서 울고 있던 그녀가 조용해졌다. 경찰의 얘기를 들은 남자도 인상을 찌푸리며 자기가 안고 있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외견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남자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입을 쩍 벌리더니 그의 목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건 정말이지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진 일이었다.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당사자인 남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연달아 이 소장과 영성 씨와 나의 입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왔다.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더 다급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내가 문을 열어주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경찰이 나를 쳐다보았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경찰서에서 나의 증언이 사실임을 확인해주고 아침이 되어선 밥을 함께 먹었던 정 형사 뒤로 군인 2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다 할 부연 설명도 없이 정 형사와 군인들은 상황이 벌어진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서너 발짝 정도 거리를 두고 멈춰 선 뒤 군인 중 한 명이 소총을 들어 여자의 머리를 겨눴다. 이 소장이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인을 말리지는 않았다. 군인이 방아쇠를 당겼다. 단발 사격으로 여자의 머리를 정확하게 맞췄다. 피와 살이 남자의 얼굴에 흩뿌려졌다. 목에선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왔다. 바닥에 쓰러진 여자를 보며 남자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말하는 그를 향해서도 군인들은 총구를 겨누었다. 놀란 영성 씨가 왜 그러냐고 묻자 정 형사가 대답해 주었다. 괴물한테 물리면 그 사람도 똑같이 변한다는 것을. 이미 방송에서도 언급했고 그 특징을 적용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기도 했지만 그렇다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믿은 건 아니었다. 경찰서에서 목격한 건 또 다른 증상에 대한 반응일 거라고만 여겼다.
방송에서 그 얘기를 언급했을 때는 영화와 너무 비슷해서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았다. 정 형사는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 뒤 직결 심판을 내렸다. 일어났다 앉았다 안절부절 못하던 이 소장은 한 방에 총성 뒤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모든 상황이 나에겐 악몽처럼 여겨졌다. 군인들에게 시체 처리를 부탁한 정 형사가 이 소장을 찾았다. 정신을 놓아버린 듯 멍하니 앉아있던 이 소장이 텅 빈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을 꺼내려던 정 형사가 입을 다물었다. 내가 봐도 이 소장은 정상이 아니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했다. 정 형사의 시선이 나와 영성 씨에게 향했다. 저도 친구 말고 4명이 더 이곳에 와 있습니다. 2개조로 나눠서 아파트를 수색하는 중이죠. 혹시라도 괴물한테 당해서 전염된 사람이나 임신한 여자가 없는지 살펴보는 중입니다.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19층에서 벌어졌던 일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얘기가 끝나자 바통을 이어받듯이 영성 씨가 아파트 앞에서 벌어졌던 일을 연달아 알려주었다. 얘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시체 처리를 끝내고 군인들이 돌아왔다. 정 형사가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말한 괴물을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이었다. 고개를 끄덕인 군인들이 신속하게 밖으로 나갔다. 이 소장의 멍한 시선이 그들을 따라갔다. 봐, 내 말이 맞잖아.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일에 눈도 끔찍하지 않는다니까. 이 소장의 넋두리 같은 혼잣말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정 형사가 음향 장치를 발견하곤 그곳으로 걸어갔다. 아파트와 관련하여 공지사항이 있을 때 사용하는 장치였다. 마이크를 집어드는 정 형사를 보며 나와 영성 씨도 그곳으로 걸어갔다. 장치를 켠 뒤 그가 입 앞으로 마이크를 갖다 댔다. 자신이 경찰임을 밝힌 정 형사는 현재 군인과 함께 이곳에 파견되어 나왔음을 알린 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그가 속해 있는 경찰서의 관할 구역 내에서 이상현상과 관련된 일이 최초로 터진 곳이 바로 이 아파트라는 설명이었다. 연달아 일어난 자살 사건의 증인으로 내가 경찰서에 갔을 때는 이미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난 뒤였다. 경찰은 군인과 협조하여 중요 사건 발생지로 인력을 보내고 있었다. 정 형사는 간밤에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모습과 달리 민첩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다. 관리소 건물을 임시 막사로 정한 뒤 아파트에 남아있는 예비역 인력을 불러 모았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개 소대의 병력이 임시 막사로 나와 주었다. 정 형사가 던진 떡밥은 올해와 내년에 있을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에서 빼주겠다는 것이었다. 떡밥에 모여든 사람들은 20대 중반이 대부분이었다. 척 봐도 복학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었다. 나나 영성씨 같이 민방위 훈련에 나갈 것 같은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정 형사를 도와주었다. 소설가인 영성씨는 경찰을 도와 무언가를 한다는 게 맞득잖아 보였지만 이런 상황에선 자존심을 접고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처음 한 일은 임시 초소에 모인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팔자에 없는 공무원이 된 것 같다며 투덜대면서도 영성씨는 손에서 펜을 놓지 않았다. 그 일을 끝낸 뒤 우리는 군인들이 조사해온 사항을 정리했다. 아파트와 관리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외하고 아직 괴물에 의해 전염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직접적인 위험 요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잠정적인 위험 요소는 덜어 발견되었다. 나는 노트에 정리하면서도 그들이 조사해온 것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임신 초기엔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혹은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터였다. 그들 모두 현대판 마녀 사냥을 걱정했을 것이다. 잘못하면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몰랐다. 아무튼 아직은 감성보다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정문과 후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 아저씨들도 자연스럽게 이 무리에 합류하여 불침번과 경계근무 순서에 동참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에 정문에서 근무를 섰던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명씩 사람들이 돌아왔다.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다. 대부분 탈 것을 구하지 못해 걸어온 터라 몸과 마음이 탈진한 상태였다. 피곤한 몸은 둘째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았을 수많은 참상을 생각해보면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다. 그렇게 지친 사람들을 상대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순순히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말해주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작정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후자에 속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은 이곳에 사는 주민이 아니었다. 신원 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해가 지고 나서도 사람들은 속속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곳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경이 걱정으로 나는 점점 더 애를 태웠다. 마지막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로 사람이 들어간 시간은 9시 46분이었다. 8시에서 10시까지 근무한 사람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나서 내가 경비실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이곳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늘엔 구름 한 점 떠 있지 않았다. 손전등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달빛이 밝게 비추고 있었다. 미경이를 떠올리면 어차피 잠도 오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입구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나는 담배를 한 캡이 입에 물었다. 더운 날씨에 열어놓은 문틈으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저벅저벅 들려왔다. 굳이 오지 않아도 괜찮은 다음 근무자가 오는 건가 싶어서 시선을 잠시 문 쪽으로 돌렸다. 손을 뻗어 문을 열어보니 영성 씨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나와 같은 시간에 후문에서 근무를 섰다. 미소를 짓고 있지만 피곤한 기색은 숨길 수가 없었다. 내 얼굴에서도 저런 기색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손을 들어 보였다. 시간은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